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솔그룹의 실세라고 부르죠.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이 회사를 움직이는 건 저예요. 오빠 민준이가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그건 그저 아버지가 물려준 자리일 뿐입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20년째 같은 시간입니다. 커튼을 열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펜트하우스 47층에서 바라보는 이 도시는 제가 지켜온 전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장 앞에 섰습니다. 정장만 20벌이 넘게 걸려 있었어요. 오늘은 회색 투피스를 골랐죠. 중요한 이사회가 있거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8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정한 얼굴이었어요. 관리의 결과겠죠.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식단, 운동, 수면 시간까지요. 흐트러짐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게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니까요. 부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비서 김 과장의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본사까지 가는 30분 동안 저는 태블릿으로 오늘 보고받을 안건들을 검토했어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해외 건설 수주 현황, 자재 구매 계약서까지 하나하나 머릿속에 입력시켰죠. 이게 제 일상입니다. 완벽하게 짜인 루틴이에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본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저는 고개만 까딱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임원실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회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오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렵다니까. 좀 기다려.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죠. 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빠의 말투가 묘하게 불안정했거든요. 하지만 곧 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빠 일에 일일이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책상에 앉자마자 김 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이번 분기 회계 감사 보고서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주요 항목들을 체크했어요. 매출, 영업이익, 현금 흐름. 모두 예상 범위 아니었죠.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죠? 용도 불분명 지출 항목이 눈에 띄었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분기당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저는 이런 애매한 항목을 싫어해요. 회장님 결제로 처리된 건입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또 뭔가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사소한 접대비나 개인 용도로 쓴 거겠죠. 다음부턴 이런 항목 미리 확인하세요. 제 결제 없이 넘어가는 일 없게요.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나가고 저는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오빠의 실수쯤이야 제가 수습하면 그만이었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오후 2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사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도 상석에 앉아 있었죠.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브리핑이었죠.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309 부지 확보입니다. 이미 209까지 계약이 완료됐고요. 화면에 부지 지도가 떴습니다. 309는 전체 프로젝트의 심장부나 다름없었어요. 이 땅만 확보하면 한솔그룹은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죠. 계약 시점은 언제로 잡으셨습니까? 이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지주회사와 최종 협의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오빠가 입을 열었어요. 그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오빠를 쳐다봤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검토요? 이미 법무팀 검토까지 끝났는데요.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성급하게 진행하면 안 돼.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무능하긴 해도 결정된 사안에 트집 잡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회장님, 이 계약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늦어지면 경쟁사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고개를 저었죠. 일단 보류야. 내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결정하겠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더군요. 저는 참았어요. 오빠와 회의실에서 대판 싸울 순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검토 후 재논의하죠.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나가고 저는 오빠에게 다가갔어요. 오빠,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아니, 그냥 좀 더 신중하게 하고 싶어서. 오빠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서울 야경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엔 회계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용도 불분명 지출 항목을 다시 보고 있었죠. 5천만 원. 별것 아닌 금액이지만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빠의 이상한 태도.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지출 항목, 과거 내역도 전부 뽑아주세요. 최근 3년치요. 지금 당장요? 네, 내일 아침까지 제 책상에 올려놓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오빠가 회장이 됐을 때 모두가 한솔그룹이 망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제 능력으로, 제 판단으로 이 기업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죠. 저는 완벽하게 관리된 삶을 살았고 완벽하게 통제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흔들림 같은 건 없었어요. 없어야만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 통제 밖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이랄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랍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죠.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만 남은 이 고요한 공간이 어쩐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회장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빠도 아직 퇴근 안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죠. 안에서 오빠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해결할게.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노크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오빠의 사생활까지 간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오빠의 태도, 회계 항목, 그리고 그 전화 통화. 뭔가 연결돼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엔 두툼한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밤새 정리한 거였어요. 최근 3년간 용도 불분명 지출 내역이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이상했어요. 분기마다 정확히 5천만 원씩 빠짐없이 지출됐더군요. 3년이면 12분기 총 6억 원입니다. 6억. 금액 자체는 한솔그룹 규모에서 크지 않아요. 하지만 패턴이 문제였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가는 돈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거예요. 저는 지출 결제자를 확인했습니다. 전부 오빠 도장이 찍혀 있었죠. 김 과장. 인터폰을 눌렀어요. 네, 부회장님. 이 지출 항목들 구체적인 용도 찾을 수 있어요? 회계팀에서 확인해보니 전부 회장님 개인 결제로만 기록돼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없고요. 개인 결제. 그 말은 오빠 말고는 아무도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알았어요. 나가보세요.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빠가 6억을 몰래 빼돌렸다? 도대체 왜? 도박이라도 하는 건가? 아니면 여자 문제인가? 하지만 오빠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무능하긴 해도 가정적이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부회장님, 법무팀 박 이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309 부지건인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무슨 문제요? 지주회사 측에서 갑자기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소유권 일부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조건을 넣자고요. 제3자요? 네,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장님 측에서 그쪽과 이미 협의가 됐다고 하더군요. 전화기를 든 제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회장님이요? 네, 그래서 부회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즉시 오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에게 양해를 구할 틈도 없었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죠. 오빠. 오빠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아, 노크는? 309 부지 건 뭐예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빠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복잡한 사정이요? 오빠, 이건 회사 운명이 걸린 프로젝트예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오빠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신경 끄라고요? 오빠 정신 차리세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아. 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멈칫했죠. 오빠가 저한테 소리 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너는 몰라도 돼. 이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오빠 눈빛이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알겠어요. 오빠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사무실을 나왔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법무팀과 비서실을 소집했어요. 309 부지 거래 배후를 추적하세요. 제3자가 누군지 어떤 경로로 회장님과 접촉했는지 전부 파악해야 합니다. 부회장님, 회장님 허락 없이 진행해도 됩니까? 법무팀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진행하세요. 그날 오후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사설조사업체에 연락했습니다. 한민준 회장의 최근 동선과 접촉 인물을 조사해 주세요. 의뢰인이 누구십니까? 그건 몰라도 됩니다. 비용은 2배로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오빠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회사를 위협하고 있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 기업을 오빠의 멋대로인 판단이 무너뜨리게 둘 순 없었죠. 사흘 후 첫 번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법무팀에서 파악한 제3자의 정체였어요. 혁진산업? 이게 뭐예요? 최근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로 보입니다. 실소유주는 확인되지 않고요. 설립일은? 3달 전입니다. 3달 전. 저는 달력을 떠올렸어요. 그때가 오빠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이 회사 등기부등본 떼오세요. 그리고 대표이사 인적사항도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사설조사업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최근 2달간 정기적으로 만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지연이라는 여성입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추정되고요. 지연.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어떤 관계인가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남 장소가 주로 조용한 레스토랑이나 호텔 라운지더군요. 호텔 라운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계속 추적하세요. 그 여자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오빠의 이상한 행동, 정체불명의 회사, 그리고 지연이라는 여자. 모든 게 연결돼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하지만 아직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평소엔 술을 거의 안 하는데 그날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오빠가 정말 회사를 배신했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해요. 솔직하게.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바쁘다. 나중에. 저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화면이 소파에 떨어지며 꺼졌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빠는 저를 피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공격적으로 움직였어요. 회계팀에 오빠의 모든 결제 내역을 요구했죠. 최근 5년치요. 부회장님, 이건 회장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요. 제가 책임질게요. 지금 당장 가져오세요.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책상 위에 서류가 쌓였어요. 저는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죠. 용도 불분명 지출이 3년이 아니라 5년 전부터 시작됐다는 걸요. 총액은 10억을 넘었습니다. 10억. 저는 숨이 막혔어요. 오빠가 10억을 몰래 빼돌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지연이라는 여자와 혁진산업으로 흘러갔을 거라는 추론이 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빠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이번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죠. 오빠. 오빠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서연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오빠, 이게 다 뭐예요? 저는 서류를 오빠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회계 내역서가 흩어졌죠. 5년간 10억을 어디다 쓴 거예요? 지연이란 여자가 누구고 혁진산업은 또 뭐예요? 오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연히 알아야죠. 저는 이 회사 부회장이에요. 오빠가 뭘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떨고 있었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사흘 드릴게요. 사흘 안에 전부 정리하세요. 아니면 제가 직접 처리할 겁니다. 오빠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아니, 분노보다는 배신감이었죠. 제가 지켜온 이 기업을 오빠는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용서가 안 됐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설 조사업체였어요. 부회장님, 결정적인 정보를 찾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연이라는 여성 20년 전 회장님과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20년 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여성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한혁진, 나이는 23입니다. 한혁진. 혁진산업.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오빠에게 사생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에게 회사 자산을 넘기려 한다는 것. 이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밀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20년간 지켜온 제 완벽한 세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차를 몰고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회사에 있을 수가 없었죠. 강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사생아. 오빠에게 20년 전부터 숨겨온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회사를 넘기려 한다는 것. 미쳤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강변을 걸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선 안 돼요. 저는 늘 이성적으로 판단해왔으니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 사설 조사업체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연이라는 여자 더 자세히 조사하세요. 어디 살고 뭐 하는 사람인지, 아들은 뭘 하는지 전부요. 알겠습니다. 이틀이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김 과장에게 연락했어요. 과장님, 혁진산업 등기부등본 나왔어요? 네, 방금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는 한혁진으로 돼 있습니다. 한혁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립 자본금은요? 10억입니다. 전액 현금 출자로요. 10억. 오빠가 5년간 빼돌린 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과장님, 혁진산업 설립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래 내역 추적하세요. 은행 계좌, 부동산 거래 전부요. 부회장님, 그건 법적으로. 방법을 찾으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요. 저는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사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이틀 후 제 책상 위엔 2개의 보고서가 놓였습니다. 하나는 사설조사업체 것이고 하나는 법무팀 것이었어요. 저는 문을 잠그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이었죠. 지연 46세. 20년 전 한솔그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비서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20년 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였죠. 오빠는 전무였고 저는 이사였습니다. 그때 비서실에 예쁜 여직원이 있었던 게 기억났어요. 근데 갑자기 퇴사했었죠. 그게 지연이었구나.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연은 퇴사 후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직업은 없었고요. 생활비는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되는 계좌 내역이었어요. 송금인은 한민준. 오빠가
20년 동안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오빠는 20년간 그 여자와 아이를 몰래 뒷바라지해 온 거였습니다. 회사 돈으로요. 두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법무팀이 작성한 혁진산업거래 내역이었어요. 설립 이후 주요 거래처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연건설. 지연건설? 저는 과거 거래 기록을 뒤졌어요. 한솔그룹이 최근 5년간 하청을 준 업체 중에 지연건설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꾸준히 일감을 받았죠. 총 계약 금액은 30억 정도였어요. 이것까지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오빠는 사생아 모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 회사 하청까지 몰아준 거였어요. 보고서 마지막 장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309 부지 소유권 이전 계약서 초안이었죠. 양도인은 한솔그룹, 양수인은 혁진산업. 계약 금액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미친. 저는 책상을 쳤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죠. 오빠는 회사의 핵심 자산을 사생아에게 헐값에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배임이었고 횡령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죠. 저는 울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제 모든 걸 바쳤어요. 결혼도 포기했죠. 아이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솔그룹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오빠는 그동안 뭘 한 겁니까? 회사 돈 빼돌리고 불륜 저지르고 사생아 키우면서요. 제가 지킨 회사를 오빠는 사적으로 이용한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죠. 가족을 택할 것인가, 회사를 택할 것인가. 하지만 저한텐 선택지가 없었어요. 회사가 무너지면 가족도 없습니다. 한솔그룹이 망하면 한시 가문도 끝이에요. 저는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과장님, 긴급 이사회 소집하세요. 언제로요? 내일 오전 10시요. 회장님께 보고 드렸습니까? 아니요, 보고 안 할 겁니다.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부회장님,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준비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내일 이사회가 뭐야? 와보시면 알 겁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려는 거야?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회사를 지키려고 해요. 오빠가 무너뜨린 걸 제가 다시 세울 겁니다. 서연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게 없었어요.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장이 보관된 금고를 열었어요. 유언장을 꺼내 읽었죠. 한솔그룹은 한시 가문의 자산이 아니라 수천 직원들의 삶이다.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를 이용하는 자는 가족이라도 용납하지 말라. 아버지의 필체가 또렷했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가 만드신 이 회사요. 그날 밤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오빠의 비리를 입증할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회계 내역, 계약서, 지연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들. 새벽 5시까지 작업했죠. 준비를 끝내고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이틀 동안 제대로 못 잤거든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출근길 차 안에서 저는 법무법인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이사회 직후 회장을 상대로 소송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에요. 부회장님, 상대가 회장님이시라고요? 네, 제 오빠지만 상관없어요. 준비하세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이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긴급 이사회라는 게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회의실로 들어서는데 오빠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남자가 오빠 옆에 앉아 있었죠.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오빠, 저분은 누구예요?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소개한다. 내 아들 한혁진이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죠. 저는 한혁진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오빠와 닮았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모님. 혁진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자리에 앉았죠.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 저는 오빠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혁진이를 신규 사업부문 공동대표로 임명할 것이다. 그리고 309 부지 소유권을 혁진이 명의로 이전하겠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만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오빠 정신이 나갔군요.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빠가 저를 쳐다봤어요. 서연아, 이건 내 결정이야. 회장님의 결정이라고요? 횡령과 배임으로 얼룩진 결정을 누가 따르겠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장님이 20년간 해온 일입니다. 회사 공금 유용, 하청 부정 배정, 그리고 핵심 자산 헐값 매각 시도까지요. 이사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오빠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저는 오늘부로 회장님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회장 해임을 요구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한혁진이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가족이 아니라 이 회사였으니까요.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넘기며 서로 눈치만 봤어요. 오빠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변명하실 건가요?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하면. 오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20년간 매달 500만 원씩 송금한 게 오해예요? 10억을 빼돌려 사생아명의 회사 만든 게 오해고요? 회사 하청을 사적으로 배정한 것도 오해입니까?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재무이사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회장님, 이 거래 내역이 사실입니까?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혁진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이모님. 앉으세요. 당신이 말할 차례가 아닙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죠. 하지만 혁진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것뿐이에요. 키워주신 것뿐이라고요? 저는 그를 쏘아봤습니다. 회사 돈으로 개인 자식 키운 게 잘못이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잘못입니까? 아버지는 제게 당연한 권리를 주시려는 겁니다. 저도 한씨 가문의 일원이에요. 가문의 일원이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당신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생아일 뿐입니다. 가문이고 뭐고 없어요. 혁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아,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저는 오빠를 똑바로 봤습니다. 오빠, 당신은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를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연아, 제발.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혁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져야 할 아이라고. 그럼 개인 재산으로 책임지세요. 왜 회사를 끌어들입니까? 회사 자산이 곧 가문 자산 아니야. 오빠가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사는 가문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 직원들의 삶이 걸린 곳이에요. 오빠 개인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거래들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법무이사도 거들었어요. 특히 309 부지 헐값 매각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힙니다. 이건 막아야 해요. 이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사방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죠. 너희들도 날 버리는 거야? 회장님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이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한민준 회장 해임권 찬성하시는 분? 한 명씩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재무이사, 법무이사, 영업이사, 기획이사. 8명 중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너희들이 정말. 혁진이 오빠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럴 순 없어요. 싸우셔야죠. 싸워요? 뭘로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다 나와 있고 이사회 표결도 끝났어요. 오빠는 이제 회장이 아닙니다. 서연아. 오빠가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이럴 거야? 나 내 오빠야. 가족이라고. 가족이라면 회사를 배신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선택했잖아요. 사생활을 택했고 회사를 이용했어요.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오빠가 주저앉았어요. 의자를 붙잡고 고개를 떨구었죠. 나는 그저 뭐예요? 가족을 지키려 했다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오빠가 지킨 건 가족이 아니라 불륜의 결과물이에요. 그것도 회사 돈으로요. 혁진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모님은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닙니까? 냉정한 게 아니라 이성적인 겁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당신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해요. 이 회사가 뭔지,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니까요. 저도 압니다. 혁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버지가 평생 이 회사 위에 일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왜 제게 물려주시면 안 됩니까?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저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를 요구하고 있죠. 그건 자격이 아닙니다. 이모님도 혈연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20년간 이 회사를 위해 제 모든 걸 바쳤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개인 삶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도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오빠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일주일 드릴게요. 회장직에서 물러나시고 보유 지분 정리하세요. 서연아, 제발. 거부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할 거예요. 너 정말 그럴 거야? 오빠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흔들렸어요. 오빠의 눈물을 보니까요. 하지만 다시 눈을 떴을 땐 냉정함을 되찾았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오빠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알았어. 알았다. 그렇게 이사회는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나가고 회의실엔 저와 오빠 그리고 혁진만 남았어요. 혁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모님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제 몫이에요.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나가주세요. 이젠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혁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결국 오빠를 부축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제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방금 한 일이 실감났죠. 오빠를 회장직에서 끌어내렸어요. 제 손으로요. 제대로 한 거겠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회사를 지켰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밀어붙여야 했어요. 그래야 회사가 살아남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제가 지켜낸 세계였죠. 하지만 왠지 공허했습니다. 승리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는데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오빠 사진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회사 창립 기념일 때 찍은 사진이었죠. 오빠와 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땐 웃고 있었습니다. 둘 다요. 오빠. 사진을 쓰다듬으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승자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달콤하지 않았어요. 이틀 후 저는 법무법인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들이 소송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얼마나 걸리죠?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입니다. 1년.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시간 동안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회장님 측에서 맞고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회장님이 독단적으로 경영권을 찬탈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사회 표결을 거쳤는데요. 법적으론 그렇죠. 하지만 언론에선 다르게 보도할 겁니다. 남매 간 경영권 다툼, 가족 배신 같은 프레임으로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론이 문제였어요. 여론이 나빠지면 회사 주가가 폭락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합의를 유도하시고요. 오빠가 합의할 것 같아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서연 부회장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음성이었죠. 누구시죠? 이준혁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이준혁. 한솔그룹을 노리는 M&A 전문가였습니다. 지난 3년간 여러 번 인수 시도를 했었죠. 제가 전부 막았지만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요.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들어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부회장님께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라니요? 회장님과의 분쟁,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어떻게 알았죠? 이사회 내용은 극비였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 일이 정보 수집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 8시 그랜드 호텔 라운지에서 뵙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이준혁을 만나야 할까요? 저 사람은 적입니다. 한솔그룹을 삼키려는 독수리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선택지가 많지 않았어요. 저녁 8시 저는 그랜드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부회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준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었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오셨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부터 말씀하세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이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부회장님답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죠.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한민준 회장의 비리 증거 추가 자료입니다. 부회장님이 확보하지 못한 것들이죠. 저는 봉투를 펼쳤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가득했어요. 오빠가 지연에게 보낸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자금입니다. 총 50억 정도 되죠. 50억.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제가 파악한 건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50억이었다니. 어떻게 이걸? 제 일이니까요. 이준혁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면 회장님을 완전히 궁지로 몰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고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대가가 뭐죠? 역시 빠르시네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는 한솔그룹이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지분을 원하죠. 지분이요? 10%면 충분합니다. 10%. 적지 않은 지분이었어요. 그 정도면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준이죠. 거절하면요? 부회장님 혼자 싸우셔야죠. 회장님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언론 플레이도 할 테고 주주들 선동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오빠는 명분이 약해도 감정에 호소할 수 있었어요. 동생에게 배신당한 불쌍한 오빠라는 이미지로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내일 정오까지요. 그 이후엔 제안을 철회합니다. 이준혁이 일어났어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부회장님을 존경합니다. 무능한 회장 대신 회사를 지켜온 능력이요. 그는 명함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50억의 증거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걸 쓰면 오빠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대가로 이준혁에게 회사 문을 열어줘야 했죠. 젠장.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둘 다 독배였어요. 오빠를 살리면 회사가 무너지고 회사를 살리면 적에게 문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회사가 먼저라고. 회사가 먼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이 살고 가문도 존속할 수 있어요. 개인 감정은 나중 문제였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이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조건을 수정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분은 5%까지만 드리죠. 그리고 경영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좋습니다. 받아들이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오후 계약서 작성하죠. 알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부회장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가 방금 뭘 한 거죠? 숙적과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20년간 저는 한솔그룹을 홀로 지켜왔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적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오후 3시 저는 이준혁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초고층 빌딩이었어요. 변호사들이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문제 없습니다. 제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하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 한 획이 모든 걸 바꿀 겁니다. 부회장님,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남자를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인했어요.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이준혁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회사를 지키려다 더 큰 위험을 끌어들인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저는 이미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날 저녁 김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부회장님, 회장님 측에서 기자회견 연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내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요. 부회장님이 경영권을 찬탈했다고 폭로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오빠가 먼저 움직인 거였습니다. 준비하세요. 우리도 기자회견 열겠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요. 네. 그럼 맞붙는 겁니다. 정면으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이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내일 오전 함께 기자회견에 서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그게 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오빠의 비리도 제 선택도 모든 것이요. 각오는 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내일이면 저는 오빠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대중 앞에서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자회견 원고를 준비했어요. 새벽 3시까지 쓰고 고쳤죠. 오빠의 비리를 조목조목 밝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원고를 다 쓰고 나니 해가 뜨고 있었어요. 저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오빠와 마지막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쪽은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차에 올라타며 저는 마지막으로 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아직 늦지 않았어요. 기자회견 취소하세요. 조용히 마무리합시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프레스센터로 가는 길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곧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프레스센터 앞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를 향해서요. 부회장님, 회장님과의 갈등이 사실입니까? 경영권 다툼이라는 게 맞습니까? 기자들이 소리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죠. 회견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빠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혁진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오빠는 저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반대편 테이블에 앉았어요. 이준혁이 제 옆에 앉았죠.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한솔그룹 회장 한민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부당한 경영권 찬탈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제 동생 한서연 부회장은 이사회를 독단적으로 소집하고 저를 회장직에서 몰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가만히 앉아 오빠를 바라봤어요. 저는 20년간 이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오빠 목소리에 울먹임이 섞였어요. 그런데 제 동생은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저를 내쫓았습니다. 가족을 배신한 겁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사소한 문제가 뭡니까? 부회장님 주장은 어떻습니까? 사회자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부회장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죠.
한민준 회장은 사소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저는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은 5년간 10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용도는 개인 불륜 관계 유지와 사생아 양육이었죠.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오빠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최근엔 회사의 핵심 자산인 309 부지를 사생아 명의 회사의 헐값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하청 부정 배정 기록, 부지 매각 계약서 초안까지요.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어요. 이게 사소한 문제입니까? 이건 배임이고 횡령입니다. 오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아, 그게 무슨... 회장님 부인하실 겁니까?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여성에게 20년간 매달 500만 원씩 송금한 사실, 한혁진이라는 사생아가 있다는 사실 전부 부인하시겠습니까?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혁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잘못은 회사 돈을 사적으로 쓴 겁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당신을 키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수천 명 직원들이 피땀 흘려번 돈입니다. 그건 당신 어머니가 받은 하청, 당신 명의로 설립된 회사, 전부 회사 자산을 유용한 겁니다.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부회장님, 법적 조치 취하실 겁니까? 회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오늘부로 한민준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합니다. 회견장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오빠는 주저앉았어요. 혁진이 오빠를 부축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이준혁을 가리켰습니다. 이준혁 대표가 한솔그룹의 전략적 파트너로 합류합니다. 회사 정상화를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준혁은 한솔그룹의 적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과 손을 잡았다는 게 충격이었죠. 부회장님, 이준혁 대표는 한솔그룹 인수를 노렸던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회사를 살리는 게 우선입니다. 개인 감정은 나중 문제입니다. 이준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솔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돕겠습니다. 한서연 부회장님의 능력을 존경하며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자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죠. 오빠는 중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혁진이 부축해서 나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따라갔죠. 회견이 끝나고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혁이 물을 건넸어요. 저는 받아 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부회장님.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판 준비하세요. 빈틈없이요. 걱정 마십시오. 이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확보한 증거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 배임 수재. 죄목만 3가지였어요. 오빠 측 변호사가 맞고소를 했죠. 경영권 찬탈과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재판은 3달 후로 잡혔어요. 그동안 저는 회사를 정상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빠가 만든 구멍을 하나씩 메웠죠. 지연건설과의 계약은 전부 취소했어요. 혁진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9 부지는 정상 가격으로 매입을 진행했고요. 이사회를 재정비했습니다. 오빠 편이었던 이사들을 교체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로요. 이준혁도 도움이 됐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경영엔 간섭하지 않았어요. 대신 재무 구조 개선에 조언을 해줬죠. 부회장님 경영 스타일이 인상적입니다. 어느 날 이준혁이 말했어요. 냉정하지만 공정하시죠. 그래서 직원들이 따르는 겁니다. 칭찬은 됐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할 일이나 하세요. 냉정하시네요. 그가 웃으며 나갔어요. 3달이 흘렀습니다. 재판 첫날 저는 법정에 섰어요. 오빠도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들이었죠. 계좌 이체 내역, 하청 계약서, 회계 장부까지. 그리고 결정타는 이준혁이 확보한 해외 계좌 자료였습니다. 오빠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50억의 증거였죠.
피고는 5년간 총 60억 원의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오빠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회장으로서 자금 운용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업무 범위입니다. 정상적인 업무라고요? 검사가 비웃었어요. 사생아 양육비를 회사 돈으로 대는 게 정상적입니까?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은 5차례 진행됐어요. 증인 신문도 있었죠. 지연이 출석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와의 관계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매달 돈을 받았다는 것도요. 회사 돈인 줄 몰랐습니다. 지연이 말했어요. 민준 씨가 개인 돈이라고 했어요. 몰랐다고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하청 계약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혁진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진이 말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건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 아닙니까? 회사 돈으로요? 검사가 되물었죠. 혁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 한민준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솔그룹에 60억 원을 배상하라. 오빠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혁진이 오빠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죠. 또한 피고의 한솔그룹 회장직 및 이사직을 박탈한다. 판사가 덧붙였습니다. 보유 지분은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빠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서연아. 오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받아들이세요. 나는 그저. 오빠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섰죠. 복도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승소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솔그룹은 정상화됐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기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회장님과는 화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저는 빠져나왔어요. 차에 올라타니 김 과장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승리했습니다. 완벽하게요. 오빠는 회사에서 영구히 추방됐어요. 형사처벌도 받았죠. 회사는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책상에 앉았어요. 이제 약속대로 지분 이전 절차 밟으시죠. 알겠습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꺼냈어요. 그런데 부회장님. 네.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회장직을 맡으시죠. 이제 명실상부한 한솔그룹의 리더십니다. 회장직. 그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20년간 꿈꿔온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무거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준혁이 일어섰어요. 다만 직원들은 부회장님이 회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그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노을이 서울을 물들였죠. 저는 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회사를 지켰습니다. 오빠로부터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상했어요.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프죠?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지킨 건 회사였지만 잃은 건 가족이었어요. 오빠는 이제 다시는 저를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이엔 되돌릴 수 없는 강이 생겼어요.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확신은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어요. 집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죠.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오빠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오빠가 받았어요. 뭐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빠. 저예요. 알아. 뭐 하려고 전화했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연아. 네. 너 지금 취했지? 조금요. 집에 가서 자. 오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이렇게 된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오빠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오빠. 하지만 서연아. 오빠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너도 너무했어. 가족을 법정에 세우다니. 회사를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 너한텐 회사밖에 없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오빠. 끊는다. 다신 전화하지 마. 신호음만 남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사를 지켰지만 가족을 잃었어요. 승리했지만 외로웠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거였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했어요. 어제의 취기는 말끔히 가셨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재무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장 취임식 날짜를 잡아야 합니다. 회장 취임식이요? 네,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부회장님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장.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로 잡으세요. 네. 임원들이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되면 더 바빠질 겁니다. 더 많은 책임이 따르겠죠. 하지만 그게 제가 원한 거였어요. 이 자리를 위해 모든 걸 버렸으니까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요. 일주일 후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직원들이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솔그룹 신임 회장 한서연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는 이 회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그리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객석을 둘러봤어요.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보고 있었죠. 그들의 기대가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저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예전 오빠가 쓰던 방이었어요. 책상에 앉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이제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준혁이 찾아왔어요. 축하합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이준혁이 말했어요. 5% 지분만 가지고 있겠습니다. 경영엔 간섭하지 않죠. 약속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네. 외롭지 마십시오. 이준혁이 말했어요. 정상은 외로운 곳입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제가 지킨 세계였죠. 하지만 왠지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검토, 해외 지사 보고서 확인, 내일 회의 준비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 제 차만 남아 있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집에 가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늘 그랬듯이요.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이게 내가 선택한 삶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후회는 없었어요. 다만 공허할 뿐이었죠.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솔그룹 한서연 신임 회장, 사상 최초 여성 CEO로 주목받아. 제 이야기였어요. 성공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이었죠. 하지만 왜 이렇게 텅 빈 기분일까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통화 목록을 봤습니다. 오빠 번호가 제일 위에 있었죠. 손가락이 그 위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전화는 걸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제 전화를 받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혼자가 편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신규 사업을 론칭했고 해외 시장 개척에도 나섰죠. 한솔그룹의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시장은 제 경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무이사가 보고했어요. 좋습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숫자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제 계획대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네, 왜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저는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죠. 피곤한 게 아니라 공허했어요. 저녁마다 텅 빈 집에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죠. 뭐가 문제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원하던 걸 다 이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어느 주말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묘비 앞에 앉아 잔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회장이 됐어요. 오빠 대신 제가요. 묘비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잘한 거 맞죠? 회사를 지켰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이긴 것 같은데 진 기분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는 절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을 법정에 세웠으니까요. 흐느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했다는 거.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문자가 왔어요. 변호사에게서였습니다. 회장님, 한민준 전 회장 측에서 지분 매각 의사를 밝혔습니다. 매수하시겠습니까? 오빠가 마지막 남은 지분마저 팔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지분을 사면 한솔그룹은 완전히 제 것이 됩니다. 오빠는 아무 연결고리도 남지 않겠죠. 매수하겠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머리로는 맞는 결정이었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지분 매각이 완료됐어요. 오빠는 한솔그룹과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저는 서류에 사인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 저는 오빠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지분 매입했어요. 오빠가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시세보다 높게 드렸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오빠의 친아들, 그러니까 조카에 관한 것이었어요. 회장님, 전 회장의 장남에게 일부 지분을 신탁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법무이사가 제안했어요. 정통 후계자니까요. 가문의 명예도 지킬 수 있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카는 25이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한 나이죠.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를 신탁으로 넘기죠. 단 경영권은 제게 있다는 조건으로요. 알겠습니다. 이사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저는 조카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민우야, 이모야. 네, 이모. 조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한테 지분을 일부 넘기려고 해. 아버지 몫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모. 정말요? 응, 넌 정통 후계자니까. 당연한 권리야. 조카가 울먹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대신 조건이 있어. 열심히 배워. 언젠가 이 회사를 이끌 준비를 해야 해. 네, 꼭 그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조카에게 기회를 준 건 오빠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어요.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녀를 맞았습니다. 지연은 많이 여윈 모습이었어요. 재판의 충격이 컸나 봅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사과하러 왔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회장님 사랑을 믿고 무리한 요구를 했죠. 저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혁진이도 제가 잘못 키웠어요. 당연한 권리라고 가르쳤으니까요. 그래서요?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닙니다.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다만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감사요? 회사를 지켜주셔서요. 민준 씨가 무너뜨릴 뻔한 걸 회장님이 막으셨잖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적대자일 줄 알았던 그녀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저는 민준 씨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회사를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면 그건 제 잘못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혁진이랑 시골로 내려갑니다. 조용히 살려고요. 지연이 일어섰어요. 회장님 부디 행복하세요. 회사만 보지 마시고 당신 자신도 돌보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당신 자신도 돌보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본 적이 있었나요? 20년간 회사만 봤어요. 저 자신은 뒷전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드물게 7시에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대신 한강변으로 갔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게 뭐였죠? 회사? 가문? 명예? 아니면 제 자존심이었을까요? 뭘 지킨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회사는 지켰지만 가족을 잃었어요. 성공했지만 외로웠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이었나?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하늘에 대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별만이 반짝일 뿐이었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어요. 완벽하게 정리된 거실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하지만 생기가 없었어요. 사람 사는 집 같지 않았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사는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를 지켰어요. 성공했죠.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승자의 눈물이었지만 전혀 달콤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회사를 지켰지만 제 삶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제 삶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짜 제 삶을요. 석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회장으로서 완벽하게 일했어요. 분기마다 실적이 올랐고 언론은 제 경영을 칭찬했죠. 한솔그룹 여성 CEO 취임 후 최고 실적 달성. 한서연 회장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기업인으로 선정.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최고의 기업인이라고요. 맞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도 했죠.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어요. 주름도 깊어졌죠. 49이었어요. 쉰을 바라보는 나이죠. 저는 뭘 했을까요? 이 나이까지요. 회사만 봤어요. 오직 회사만요. 그날 출근길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20년 전 유행하던 곡이었어요. 꿈을 꾸는 것처럼 살아갈래요. 가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꿈을 꿨던 적이 있나요? 회사 경영 말고 제 개인적인 꿈을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김 과장이 커피를 내왔어요.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고마워요. 저는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오전 10시 임원회의, 오후 2시 주주 미팅, 저녁 6시 만찬 약속. 일정을 듣는데 갑자기 숨이 막혔어요. 과장님. 네. 오늘 저녁 일정 취소하세요.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중요한 자리인데요. 알아요. 그래도 취소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시간이 필요해요. 김 과장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6시 저는 회사를 나섰어요. 만찬 대신 혼자 미술관에 갔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혼자 미술관에 온 게요. 전시는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었습니다. 모네, 르누아르, 고흐. 그림들을 천천히 감상하며 걸었어요.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소용돌이치는 하늘, 빛나는 별들. 아름답네.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관람객이 말을 걸었어요. 정말 아름답죠. 고흐가 정신병원에서 그린 거래요. 정신병원에서요? 네, 가장 힘든 시기에 그린 그림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니. 저는 한참을 그림을 바라봤어요. 미술관을 나와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언제 저렇게 웃어봤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카 민우였어요. 이모. 응, 민우야. 이모, 저 다음 달에 입사해요. 한솔그룹에요. 조카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 잘 됐네. 열심히 배울게요. 이모처럼 훌륭한 경영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민우야. 네? 이모처럼 되지 마. 네? 조카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내 삶도 챙겨. 회사만 보다간 이모처럼 외로워져. 이모.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괜찮아. 그냥 조언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조카에게 제 길을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뭔가 바꿔야 한다고요. 다음 날 저는 이준혁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분을 더 넘기겠습니다. 15%까지요. 이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요?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회사는 안정됐습니다. 시스템도 구축했고요. 이제 제가 없어도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어요. 조카 민우를 잘 가르쳐 주세요. 5년 후엔 그가 회장이 될 수 있게요. 이준혁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십니까? 네.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제 삶을 찾고 싶어서요. 너무 오래 회사만 봤습니다. 이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민우 씨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계약이 성립됐어요. 저는 회장직은 유지하되 실무에서는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이준혁과 민우가 회사를 이끌게 하는 거죠. 그날 오후 저는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앞으로 실무에서 한 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준혁 대표와 민우 상무가 실질적인 경영을 맡을 겁니다. 회장님, 그럼 회장님은?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만 남겠습니다. 큰 방향만 잡고요. 임원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 결정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솔그룹의 미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임원들도 따라 고개를 숙였죠. 한 달 후 인수인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회장실을 비우고 작은 사무실로 옮겼어요. 창문이 있는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죠. 김 과장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회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요.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뭐 하실 건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김 과장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아버지, 저 이제 내려놓을게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갈 거예요.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뒀으니까요. 눈물이 났어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허락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니, 퇴근이라는 말도 이상했죠. 이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으니까요. 집에 와서 짐을 쌌어요. 여행 가방에 옷을 챙겼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항에 있었습니다. 출발 게시판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파리행 티켓 한 장 주세요. 파리.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였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가 20년간 지켜온 도시가 사라지고 있었죠. 안녕. 하늘은 너무나 맑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에펠탑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사람들을 구경했죠. 모두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노부부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어라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저런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누군가와 함께 여유롭게요. 저녁에 샌 강변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난간의 기대강을 바라봤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이모 어디세요? 회사에 안 계시던데요. 파리에 있어. 네? 파리요? 응, 여행 왔어. 갑자기요? 갑자기 떠나고 싶더라. 민우가 웃었습니다. 이모답지 않은데요. 좋아요, 푹 쉬다 오세요. 민우야. 네? 회사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이준혁 대표님이랑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강을 바라봤어요. 걱정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갈 거예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 튼튼하니까요. 그리고 민우와 이준혁이 있었죠. 파리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미술관을 다녔어요. 루브르, 오르세, 퐁피두. 매일 다른 미술관을 갔죠. 그림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다는 걸요. 카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소설을 읽었어요. 일과 상관없는 책이었죠. 재미있었습니다. 샌 강변을 산책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그저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느끼며요. 어느 날 저녁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옆 테이블에 혼자 온 남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50 정도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고 그가 미소 지었어요. 저도 미소로 화답했죠. 여행 중이세요? 그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네, 놀랐어요. 한국분이세요? 맞습니다. 저도 여행 중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안식년을 맞아 파리에 왔다고 했죠.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는 고백했습니다. 20년간 일만 했어요. 그러다 문득 제 삶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여기 오신 거군요. 네.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1, 3, 행복에 대해서요. 헤어질 때 그가 명함을 줬습니다. 한국 돌아가시면 연락하세요. 커피 한잔 해요. 그러죠.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이성에게서 받은 명함이었어요.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미소가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죠. 이런 게 사는 거구나. 중얼거렸습니다. 파리에서 한 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내려 서울 거리를 보니 낯설었어요. 한 달 만인데 다른 도시 같았죠. 아니, 제가 달라진 거였어요. 회사에 들렀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회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와 이준혁을 만났어요. 이모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이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 휴식이 약이었나 봅니다. 회사는 어때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실적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가고 있었죠. 잘했네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잘 부탁해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예전엔 이 풍경이 제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제 삶의 일부일 뿐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파리에서 산 그림 엽서를 꺼냈어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책상 한쪽에 놓았죠. 새로운 시작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파리에서 만난 교수에게 연락했어요. 교수님, 한서연입니다. 파리에서 만났었죠. 아, 기억합니다. 한국 돌아오셨어요? 네, 어제 왔어요. 약속하신 커피 한잔 할까요? 좋죠. 언제가 편하세요?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빠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저 이제 회사에서 물러났어요. 민우가 잘할 거예요. 오빠도 편히 사세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언젠가는 오빠도 이해해 줄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요.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저는 회사를 지켰습니다. 가문의 명예도 지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 삶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제 삶을 찾을 차례였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49, 5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요. 저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서연으로서의 삶이요. 회장이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의 삶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고흐가 그린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기대됐습니다. 처음으로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마지막 혼잣말을 하고 저는 잠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어요. 악몽 없는 평화로운 잠이었죠. 한솔그룹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저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20년간의 무게를 내려놓았으니까요. 승자였지만 외로웠던 제가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한서연이 됐습니다. 회사를 지켰지만 더 중요한 걸 찾았어요. 제 자신을요.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